결혼 8년 차. 나는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8년째 나이트 전담 간호사로 일했다. 수없이 반복된 독한 소독약에 갈라진 두 손은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왔고 오랜 시간 환자들을 들어 옮기다 생긴 허리 디스크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그 인간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하겠다며 내 월급 통장을 훔쳐들고 투자자 미팅을 다녔다. 3년 동안 사업 아이템을 4번이나 갈아치웠지만 단 하나도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 아파트 대출금은 내가 갚았다. 매달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심지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온몸에 면세점 향수 냄새를 떡칠한 여자를 현관으로 끌고 들어와 내게 너만 보면 짜증나니까 당장 짐 싸서 꺼져라고 짓거렸을 때 나는 웃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저씨, 이 아파트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나 알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복도의 센서 등은 한시은이 마지막 계단반 칸을 밟고 올라서야 뒤늦게 불을 밝혔다. 그녀는 병원의 연하늘색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16시간을 내리 걸어 다닌 나이트 근무 탓에 무릎 아래쪽 옷감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두 다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리 신경을 잡아당겼고 둔탁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루룩 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도어록이 열렸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신발장 앞 바닥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시은은 3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뾰족한 앞코에 광이 반짝반짝 나는 남성용 구두였지만 사이즈를 보아하니 남편 오혁준의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녀의 낡은 흰색 운동화는 신발장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운동화 뒤축에선 병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안방 쪽에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주 날카롭고 또 가벼운 소리였다. 한시은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을 밟고 걸어갔다. 반쯤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OTT 플랫폼에서 틀어놓은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무언가를 쩝쩝 씹어 먹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오혁준은 침대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손에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검은색 레이스 슬립을 입은 여자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벽걸이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침대 시트는 한시은이 지난주에 갓갈아 끼운 옅은 회색의 린넨 소재였다. 노르스름한 튀김옷 부스러기 하나가 시트 위로 툭 떨어지더니 금세 눈에 거슬리는 기름 얼룩을 번지게 했다. 문경첩에서 끼익하는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오혁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다. 입안에 음식을 씹는 동작조차 멈추지 않은 채 손에 남은 뼈다귀를 침대 협탁 위 비닐봉지에 툭 던져 넣고는 각 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 손을 닦을 뿐이었다. 왔어. 그가 핏발이 선 한시은의 눈을 힐끗 보며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듯한 태연한 말투였다.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 내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서 갈 데가 없거든. 그 여자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문가에 선 한시은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협탁 위에 놓인 하얀 머그잔을 들어 올려 콜라를 꿀꺽꿀꺽 마셨다. 간호사 모자를 쓴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머그잔. 한시은이 병원에 입사하던 해에 샀던 바로 그 컵이었다. 한시은은 그 머그잔을 한 번, 침대 시트에 묻은 기름 얼룩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허리 아래쪽을 찌르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묘한 무중력 상태 같은 감각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안방 문을 닫았다. 거실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한시은은 외투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워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의 빨간 불빛을 응시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10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불빛. 8년. 결혼 1년 차 오혁준은 자동차 부품 공장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작업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공장 먼지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에 걸려 목이 아파 잠을 못 자겠다고 투덜댔다. 당장 이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그의 말에 한시은은 부엌으로 가 목에 좋은 도라지 달인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차. 그는 바로 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옷 패턴 디자인 몇 장을 보여주며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고 싶은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3년 차, 쇼핑몰 폐업. 4년 차, 가상화폐. 6년 차에 이르렀을 땐 그가 호기롭게 떠벌리던 프로젝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제 날짜를 지켜 찾아오는 건 매달 25일마다 울리는 은행 자동이체 출금 메시지뿐이었다. 월급이 들어오고 48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눈이 시릴 만큼 초라한 한 자릿수로 변해버렸다. 이 24평짜리 아파트는 8년 전 신혼집으로 장만한 것이었다. 초기 계약금 8천만 원의 전라남도 광주 본가에서 아버지가 평생 운영하시던 양동시장 생선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겨서 마련해주신 피 같은 돈이었다. 매달 187만 원씩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전부 한시은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안방에서 여자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오혁준이 나직하게 어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시은은 두 눈을 감았다. 봄은 서둘러 찾아왔지만 서울의 바람은 여전히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오후 3시, 병원 탈의실. 공기 중에는 독한 알코올 손 소독제가 증발하며 남긴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한시은이 막 간호사복을 벗고 머리망에서 긴 머리를 풀어내렸을 때 캐비닛 철제 수납장 안에서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짧게 울렸다. 오혁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 이혼하자. 정 떨어진 지는 옛날이고 서로 갉아먹는 짓 그만하자.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빈칸이 모두 채워진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였다. 한시은은 사진을 눌러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양식들을 훌쩍 건너뛰어 정확히 재산 분할 항목에 꽂혔다. 오혁준은 그 칸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기로 함. 한시라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가벼움이 묻어나는 휘갈겨 쓴 글씨였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복도 밖에서는 응급 침대 바퀴가 바닥을 구르며 지나가는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고 탈의실 안은 배수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고요했다. 화면을 빠져나온 그녀는 휴대전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마포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했다. 화면이 넘어가고 집 주소를 입력했다. 로딩창이 2초 정도 빙글빙글 돌더니 전자등기부등본 화면이 떴다.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이 집을 계약한 첫날부터 그곳에 적힌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소유자 한시은. 8년 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던 날, 오혁준은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신용카드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바닥을 친 상태였다. 방탄유리 너머에 앉아있던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몹시 사무적인 태도로 부부 공동명의 대출 신청서를 반려하며 아내분 단독 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때 오혁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도 늘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다만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다. 한시은은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에코백에 쑤셔 넣은 뒤 탈의실 문을 열고 찬 바람이 부는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 후 3개월 동안 한시은의 일상은 태엽을 꽉 감아놓은 시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갔다. 첫 번째로 그녀는 구청 옆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상담을 맡은 사람은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 변호사였다. 한시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변호사는 수첩을 한 장 넘기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현재 민법 체계상 부동산이 아내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지난 8년간의 대출금 역시 아내분 개인 계좌에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소유권을 주장하려 해도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반차를 내고 은행 로비 창구 앞에 앉았다. 과거 8년치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서 전부 뽑아주세요. 출금 계좌와 날짜가 정확히 찍혀 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프린터는 꼬박 20분 동안 윙윙 돌아갔다. 두툼한 종이 뭉치가 밀려 나왔고 매 페이지마다 은행의 붉은색 직인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187만 원, 187만 원, 187만 원 무려 96개월치의 기록. 세 번째 일은 매번 나이트 근무가 끝난 일은 아침마다 이루어졌다. 한시은은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엑셀 창을 새로 열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켜서 계좌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프로젝트 시작금, 접대비, 자재비. 오혁준이 지난 몇 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서 뜯어간 돈들이 엑셀 칸 안에 한 줄 한 줄 채워졌다. 마지막 셀에 자동 합계된 숫자가 툭 튀어나왔다. 1억 4,700만 원. 이 모든 작업을 끝낸 날 오후, 한시은은 오혁준이 미리 도장을 찍어 보냈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인쇄해 오른쪽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서류에 사인을 마친 그날 오후, 한시은은 여전히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4번 침대 환자의 허벅지 거즈를 교체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연달아 2번 징징 울렸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폐기용 거즈를 노란색 의료 폐기물 전용 휴지통에 버린 뒤 휴대전화를 꺼냈다. 4층에 사는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시은 엄마, 자기네 집 남편이 어떤 여자 데리고 들어오던데? 짐도 여러 박스 나르고 말이야. 알고 있는 거야? 곧이어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가장자리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오혁준이 핑크색 대형 캐리어를 끌며 어떤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한시은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화면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멈칫하더니 생긋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찍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고 드레싱 트레이를 든 채 다음 침상으로 향했다. 5번 환자분, 옆으로 돌아 누우실게요. 저녁 6시, 교대 근무가 끝났다. 한시은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다. 합정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역 쪽이 아니라 병원 맞은편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꺾었다. 그녀는 얼음이 꽉 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물티슈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서울의 퇴근길 정체 탓에 눈앞의 차들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고 붉은 테일램프 불빛이 강물처럼 이어졌다. 차가운 커피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6시 반. 아직 부족했다. 캐리어 안에 옷들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세팅하고 아마 두 사람이 새 출발을 기념하며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을 시간이 필요했다. 한시은의 공간을 그 여자가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두 사람이 완벽하게 긴장을 풀 때까지 그녀는 기다려야 했다. 밤 9시 한시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커피 얼음 컵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9시 17분. 한시은은 집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열쇠나 비밀번호 대신 도어로 커버를 위로 올리고 지문 인식기에 검지를 갖다 댔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 바닥 타일 위에는 눈에 거슬리던 그 남성용 구두 옆에 아찔한 구베 스틸레토 힐 한 켤레가 아주 가지런히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사진에서 봤던 핑크색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다. 거실 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켜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혁준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여자, 나중에야 이름이 민서연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 여자는 그의 옆에 딱 붙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오혁준이 획 고개를 돌렸다. 한시은을 본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혹감은 순식간에 짜증과 혐오감으로 돌변했다. 그는 자세조차 바꾸지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턱을 치켜들었다.
서류 도장 다 찍었잖아. 여긴 뭐 하러 또 기어들어와? 그는 식탁에 앉은 똥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였다. 너만 보면 짜증나니까 당장 안방 가서 내 짐 싸서 꺼져. 방 구할 시간 이틀 주면 충분하지? 민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된 채 한 손만 뻗어거실 테이블 위 유리볼에서 딸기 하나를 집어 입속으로 쏙 던져 넣었다. 그건 한시은이 어제 아침 나이트 퇴근길에 마트 마감 할인 코너에서 사온 아까워서 냉장고 신선칸에 모셔두기만 했던 바로 그 딸기였다. 한시은은 현관과 거실의 경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악을 쓰며 비명을 지르지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충동도 일지 않았다. 심장박동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로고가 박힌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툭 하는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식탁 의자를 빼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에코백 지퍼를 열고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딱 3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직인이 찍힌 법률 자문 의견서. 그녀는 파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쓱 빼내더니 손가락 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꾹 누른 채 매끄러운 식탁 표면을 미끄러지듯 밀어 식탁 정중앙에 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딸기가 담긴 유리 볼너머로 오혁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입꼬리가 서서히 호를 그리며 올라갔다. 지난 8년간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어 보이던 억지 웃음도 부부싸움을 피하려 꾹 참고 짓던 체념의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이완된 철저히 상대를 깔아뭉개는 동정 어린 비웃음이었다. 아저씨. 결혼 후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서늘하고 남보다도 못한 거리가 느껴지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호칭이었다. 이것부터 좀 보시지. 그녀의 손가락이 식탁을 탁탁 2번 두드렸다. 다 읽고 나서 오늘 밤 여기서 짐 싸서 꺼져야 할 인간이 누군지 다시 말해봐. 오혁준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때를 쓰는 미친 여자를 본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민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팔을 풀고 거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식탁으로 다가와 그 종이를 확 낚아챘다. 그의 시선이 건성으로 첫 줄을 훑고 지나갔다. 1초, 2초. 한시연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싹 가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심드렁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종이를 쥔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퍼렇게 질렸고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듯 바스라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마치 녹슨 톱날로 나무를 써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그는 다급하게 첫 페이지로 넘기더니 소유자 칸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검지 손가락으로 한시은 이름 석자를 푹푹 찔러댔다. 종이가 뚫릴 지경이었다. 이럴 리가 없잖아. 이 집은 우리 결혼할 때 산 건데 왜 당신 이름만 떡하니 박혀있는 거냐고. 그러게 우리 결혼할 때 샀지. 한시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환자 차트를 읽어 내려가듯 차분하게 대꾸했다. 근데 초기 자본 8천만 원은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한 양동시장 생선가게 넘기고 마련해 주신 돈이잖아. 대출도 내 명의고. 그때 당신 신용 점수가 개차반이라 단돈 1,0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대출 거절당한 거 그새 다 까먹었어? 그녀는 그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쓱 밀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오혁준의 손을 덮어버렸다. 꼬박 8년이야. 매달 187만 원. 한시은은 맨 위 페이지에 찍힌 붉은색 도장 자국을 톡톡 쳤다. 단 10원 한 장 안 빠지고 내 월급 통장에서 다 나갔어. 못 믿겠으면 눈깔 뜨고 한 줄 한 줄 대조해 보시든가. 소파 쪽에서 마침내 인기척이 났다. 민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딸기를 내려놓았다. 붉은 과즙이 손끝에 묻었지만 닦을 새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오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극도의 당혹감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하이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바닥을 딛고 식탁으로 젠걸음에 다가와 오혁준의 소매를 획 낚아챘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사색이 된 오혁준의 얼굴과 탁자 위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마포에 산 아파트라며? 이혼하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라며? 오혁준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민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목에 핏대가 시퍼렇게 솟아올랐다. 한시은, 너 이딴 얄팍한 서류 조가리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하고 산 집은 무조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혼인 신고한 이상 내 지분도 절반은 있다고. 나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 걸 거야. 한시은은 반박하지 않았다. 자세조차 바꾸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세 번째 서류를 빼냈다. 법률 자문 의견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코앞으로 툭 밀어주었다. 3페이지나 읽어봐. 그녀는 오혁준이 미친 사람처럼 종이 뭉치를 넘기는 꼴을 보며 한 박자 쉰 뒤 입을 열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부부별산제.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게다가 지난 8년간 꼬박꼬박 갚은 대출 상환 기록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남아있는데 넌 이 집에 단돈 100원도 보탠 적 없잖아. 오혁준의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툭 떨어졌다. 물론 억울하면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 걸어. 한시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내 변호사가 이미 계산 다 끝냈어.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쥐뿔도 없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도 내가 챙길 수 있는 지분은 기껏해야 10%도 안 될 거라고 하더라.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깍지 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린 채 목소리를 착갈았다. 그리고 내가 지난 8년간 창업일합시고 내 통장에서 빼간 1억 4,700만 원을 그건 이혼 서류 접수하는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어줄게. 계산기나 두들겨봐. 한시은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저씨. 내가 남는 장사를 한 건지 믿지는 장사를 한 건지.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짜 방청객 웃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오혁준의 입술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위아랫니가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는 마치 뼈조각 하나 남지 않은 연체동물처럼 서서히 식탁 의자 위로 허물어졌다.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을 끝낸 건 민서연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오혁준보다 100배는 빠르게 굴러갔다. 그 예쁘장한 눈동자는 눈앞의 상황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아파트도 없고 빚만 1억이 넘게 깔려있고 방금 전처에게 팬티 속까지 싹 다 털려버린 개털 빈대 남편. 그녀는 오혁준의 소매를 쥐고 있던 손을 탁 놓았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으로 몸을 돌려 핑크색 캐리어 손잡이를 콱 틀어쥐었다. 서연아. 오혁준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몸을 날려 그녀의 손목을 사생결단으로 부여잡았다. 목소리에는 이미 찌질한 울음기가 가득했다. 서연아, 너 어디가? 가지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우리 엄마한테도 비상금이 조금 있을 거야. 이거 안 놔. 민서연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녀가 획 뒤를 돌았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칠한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표독스럽게 비틀려 있었다. 방법. 무슨 방법? 오빠가 마포에 24평짜리 아파트 있다고 해서 내가 짐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저 여자 거라고? 빚이 1억. 미쳤어. 그럼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30만 원짜리 퀴퀴한 고시원 방에라도 들어가라는 거야? 그녀가 그 아찔한 스틸레토 힐을 구겨 신는 속도는 집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 3배는 더 빨랐다. 복도 바닥을 긁는 캐리어 바퀴의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오혁준의 눈앞에서 쾅 하고 부서질 듯 닫혔다. 쾅 하는 굉음에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파르르 흔들렸다. 그 둔탁한 파열음이 텅 빈 복도에 길게 메아리 쳤다. 거실에는 오혁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는 현관 센서 등 불빛 아래 서서 굳게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꼬박 1분이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몸을 휙 돌리더니 태세를 싹 바꿨다.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오만함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바닥을 박박기는 비굴함만이 남았다. 그는 거의 반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질질 기어서 한시은 쪽으로 다가갔다. 시은아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내렸다. 목소리는 지식여진 진흙처럼 한없이 들러붙었다. 우리 8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나한테 진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야? 내가 요 몇 년 돈도 못 벌어오고 맘고생 시킨 거 진짜 다 미안해. 근데 나 고칠 수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벼룩시장 뒤져서 멀쩡한 직장 출근할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저 여자는 저 미친년은 그냥 내가 잠깐 귀신에 씌어서. 한시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엎드려 콧물 눈물을 쏟아내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단 한 번도 굽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문을 확 열어젖혔다. 오혁준의 신발은 딱 3켤레였다. 운동화 1켤레, 구두 2켤레. 한시은은 허리를 굽혀 신발을 하나하나 꺼낸 뒤 방금 그가 문 앞에 벗어둔 슬리퍼까지 한데 모아 복도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걷어찼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도어록 안쪽 패널을 마주 보았다. 오혁준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꾹 눌렀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시은은 손을 들어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 가게 유선 전화번호를 눌렀다. 딸년 서울 하늘 아래 발 뻗고 잘 공간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피 같은 쌈짓돈을 아낌없이 털어준 바로 그 남자의 전화번호였다. 삐루룩.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아직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오혁준을 내려다보았다. 딱 30분 줘. 감정의 기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의사가 처방전을 읽어주는 듯한 건조한 목소리였다. 입고 온 옷, 신분증, 휴대폰 충전기 싹 다 챙겨. 내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들고 꺼져.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못 챙겨간 짐은 내일 전부 박스에 쑤셔 넣어서 노원구 시어머니 아파트 댁으로 착불 택배 보낼 거니까? 한시은이 말을 멈췄다. 착불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토해낼 1억 4,700만 원에서 택배비 미리 깔게. 오혁준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 그는 허둥지둥 소파 쪽으로 기어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15분 뒤. 식탁 위에 올려둔 한시은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이 켜지고 발신자 표시창에 단 3글자가 번쩍거렸다. 시어머니. 한시은은 묵묵히 그 3글자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8년 동안 명절마다 그녀는 저 여자의 불호령에 맞춰 차가운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들어야 했다. 시가에 갈 때마다 저 여자는 한시은이 반나절 내내 볶아낸 잡채를 젓가락으로 푹푹 쑤시며 간장이 너무 들어갔다느니 참깨를 덜 볶아서 고소한 맛이 안 난다느니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아댔었다. 전화벨 소리가 끈질기게 울려댔다. 오혁준은 안방 문가에 서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시은은 손가락 하나를 뻗어 빨간색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곧이어 연락처 상세 정보에 들어가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끌어다 넣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식탁 위에 엎어두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오혁준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스레인지를 켜자 파란 불꽃이 금빛 양은 냄비 바닥을 핥았다. 물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신라면 한 봉지를 뜯어 면발과 빨간 분말 수프를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진하고 매콤한 냄새가 순식간에 부엌에 퍼져나갔다. 8년 만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8년 동안 시계를 들여다보며 나이트 출근 전에 허겁지겁 삼키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라면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펄펄 끓는 면발을 휘저으며 눈앞의 유리창에 수증기가 뽀얗게 서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면발이 딱 알맞게 익었다. 한시은은 젓가락으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장자리가 살짝 꼬불꼬불한 면발을 한 움큼 집어 입속으로 후루룩 밀어 넣었다. 매콤한 국물이 미각을 자극하며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고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뒤틀리던 위장이 그 뜨거운 기운에 서서히 달래졌다. 환풍기는 켜지 않았다. 부엌은 고요했고 오직 무언가를 씹고 삼키는 소리만 들려왔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에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랍이 끝까지 왈칵 당겨지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둔탁한 소리. 옷걸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 무거운 짐들이 여행 가방 안으로 거칠게 쑤셔 박히는 소리. 그리고 물건을 뒤지며 울음 섞인 욕설을 내뱉는 오혁준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한시은은 썰어둔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면발과 함께 씹었다. 시큼하고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서 터졌다. 쾅! 안방문이 발길질에 활짝 열렸다. 오혁준은 양손에 커다란 검은색 나일론 여행 가방을 하나씩 쥐고 미처 개지 못한 양복상의 몇 벌을 겨드랑이에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밑단은 한쪽만 바지 허리에 쑤셔 박힌 채 반대쪽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부엌 문가에 서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마시는 한시은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한시은은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다 마신 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 티슈 한 장을 뽑아 입가를 닦고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 오혁준의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한번 쳐다보고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28분. 이 그녀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는지 확인할 시간 딱 2분 남았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집 문턱 안에 남겨진 내 물건은 전부 내일 아침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직행할 거야. 오혁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의 눈시울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를 꽉 악문 탓에 목에 핏대가 툭툭 튀어올랐다. 그는 독한 말이라도 퍼붓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 독한 년 언젠가 천벌을 받을 거라느니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느니 하는 말들 말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달싹이다 한시은의 그 어떤 동요도 없는 서늘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목구멍에 무언가 턱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눈동자에서 분노도 미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내다버릴 의료 폐기물 봉투를 훑어보는 듯한 서늘한 무관심뿐이었다. 오혁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가 쾅 하고 무겁게 닫혔다. 여행 가방이 복도 타일 바닥을 질질 끄는 둔탁한 마찰음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알림음과 섞여 점점 멀어졌다.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기계음이 텅 빈 아파트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한시연은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양은 냄비 바닥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에 물기를 닦은 뒤 현관으로 걸어가 그 남성용 슬리퍼를 문 밖으로 걷어차 버렸다. 그러고 나서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일주일 뒤 서울 마포구 법률구조공단. 복도에 낡은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음을 냈고 공기 중에는 싸구려 믹스커피와 복사기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 변호사는 책상 너머에 앉아 콧등에 걸친 무태 안경을 손으로 한 번 밀어 올렸다. 그녀는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른 40대 여성이었는데 책상 모서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오혁준 씨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눈앞에 서류철을 펼치며 인쇄된 서류 한 장을 빼냈다. 합정동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누거나 그게 아니면 2억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는 주장이네요. 한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 서류에 적힌 서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혁준의 글씨체는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한시은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 철맨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한시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한시은이 이전에 정리해두었던 1억 4,700만 원짜리 계좌 이체 내역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표 옆에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복사본들이 잔뜩 추가되어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사무장에게 법원 조사 명령서를 들려 이 사람의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하게 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손끝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한 줄의 데이터를 짚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한시은이 고개를 숙였다. 작년 11월의 결제 기록이었다. 그녀가 월급 통장에서 오혁준에게 4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었다. 적요란에는 사무실 임대료라고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박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청담동의 한 고급 주얼리 매장에서 380만 원을 카드로 긁었더군요. 곧이어 박 변호사는 컬러로 인쇄된 사진 한 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소셜미디어에서 캡처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서연은 오프숄더 니트를 입고 있었고 쇄골 위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진 밑에는 미리 받은 기념일 서프라이즈, 오빠 고마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은 한시은의 집거실에 있는 그 옅은 회색의 린넨 소파였다. 업로드 날짜는 정확히 11월의 그날이었다. 한시은은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복사기가 종이를 뱉어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년 동안 독한 소독약을 만지고 수없이 손을 씻어댄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항상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검지손가락 가장자리에는 겨울에 동상으로 갈라졌던 검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작년 11월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달에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이 동시에 독감에 걸려 병가를 내는 바람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오혁준이 이거 당장 안 내면 공유 오피스에서 쫓겨난다고 징징거리던 그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자진해서 나이트 근무를 연속으로 3번이나 섰다. 그날 새벽 3시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구급차가 다발성 골절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를 싣고 왔다. 그녀는 진흙탕 물과 피범벅이 된 응급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이 간호사복을 흠뻑 적신 채 차갑게 식어 살갗에 들러붙었다. 퇴근 후에는 옷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없어 탈의실 간이 의자에 웅크린 채로 딱 2시간을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그 시각, 그녀의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녀가 목숨을 갈아 넣어번 돈으로 청담동의 따뜻한 명품 매장에 앉아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다른 여자의 목에 직접 걸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또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회상을 끊었다. 손가락이 아래로 계속 이동했다. 2년 전 1월, 가상화폐 물타기를 해야 한다며 800만 원을 가져간 날, 같은 주에 이 두 사람의 카드 결제 내역이 일본 홋카이도의 한 온천 여관에서 찍혔습니다. 3년 전 5월, 자재비 명목으로 빼간 1,200만 원 후 그 돈은 결국 강남구의 한 최고급 골프 클럽으로 흘러들어가 부부 동반 연간 회원권을 끊는 데 쓰였고요.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깍지 낀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시은을 바라보았다. 한시은 씨, 이건 단순한 혼인 중 재산 은닉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지난 8년 동안 가짜 사업 아이템을 핑계로 아내분의 노동소득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갈취하여 개인적인 사치와 상간녀를 스폰하는 데 썼습니다. 박 변호사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는 지금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억 4,7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시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없었지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단단한 얼음으로 굳어버린 듯했다. 좋습니다. 사무실 안을 채우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단돈 10원 한 장 깎아줄 생각 없습니다. 3주 뒤 서울 가정법원 제2조정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고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짙은 갈색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벽걸이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세게 뿜어져 나와
블라인드가 창틀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한시은과 박 변호사는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 문이 열리고 오혁준이 들어왔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잔뜩 구겨진 옅은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덮여 있었으며 눈 밑은 퀭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변호사 배지를 달고 새카만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라 들어왔다. 누가 봐도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출내기 변호사 같았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조정숙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리인이었을 것이다. 자리에 앉은 오혁준은 한시은의 얼굴에 2초 정도 시선을 머물더니 흠칫 놀라며 황급히 눈을 피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신분을 확인한 뒤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젊은 남성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조정위원님, 그리고 박 변호사 선배님. 비록 합정동 아파트가 한시은 씨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이는 명백히 혼인관계 존속 중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오혁준 씨 역시 이 가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집안관리와 일부 생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혁준 씨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도 가지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는 그 젊은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조차 내려놓지 않았다. 이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로 쓱 밀어보냈다. 이건 지난 8년치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서입니다. 96개월, 매달 187만 원 전부 제 의뢰인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묻고 싶은데 그쪽 의뢰인이 기울였다는 그 심혈이라는 게 도대체 몇 월 달 내역에 찍혀 있습니까? 젊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붉은색 직인이 빼곡하게 찍힌 거래 내역서를 내려다보며 더듬거렸다. 그게 일상적인 식비나 공과금 같은 부분은 오혁준 씨가 일정 부분 부담한 내역이. 그래요. 박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두툼한 반소장 기록 철을 집어들어 테이블 한가운데로 툭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조정실 안에서 마치 뺨을 올려붙이는 소리처럼 울렸다. 오혁준 씨는 일상적인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업이나 투자 따위의 명목으로 제 의뢰인의 계좌에서 총 1억 4,7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액 반환 및 법정이자 청구를 포함한 반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혁준이 획 고개를 쳐들며 두 손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생사람 잡지 마. 그 돈은 다 사업 자금으로 쓴 거야. 부부끼리 창업 자금 좀 보태준 걸 사업 망했다고 다 토해내라는 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재산 은닉이야. 사업 자금. 박 변호사는 기록철의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쳐 사진과 영수증 다발을 꺼내더니 마치 카드를 돌리듯 테이블 위에 하나씩 쫙 깔았다. 작년 11월 청담동 명품 주얼리 매장 결제 영수증. 그리고 상간녀 민서연 씨가 그 목걸이를 걸고 신혼집 안에서 찍은 셀카 사진. 재작년 1월 홋카이도 온천 여관 숙박 기록. 투숙객 명단 오혁준, 민서연. 3년 전 강남 최고급 골프 클럽 연간 회원권 영수증. 박 변호사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증거 사진을 한 장씩 바닥에 내리꽂았다. 종이가 테이블을 긁는 소리가 유리창을 긋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혁준 씨, 당신의 그 위대한 사업 제국은 청담동 명품관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홋카이도 온천탕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오혁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무트로 내던져져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고 목구멍에서는 끄끄거리는 소리만 맴돌 뿐 단 한 글자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변호사는 완전히 얼이 빠져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그 결제 내역과 사진들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획 고개를 돌려 오혁준에게 목소리를 죽인 채 윽박질렀다. 오혁준 씨, 저한테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 돈 전부 정상적인 사업 손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혁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건 그냥 명절 때 선물 좀 사준 거고 사업상 접대. 사업상 접대라. 박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이 변호사님, 만약 오혁준 씨가 끝까지 정식 재판을 고집한다면 이 상세한 외도 사실과 악의적인 재산 은닉 증거들은 법정 증거로 채택되어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였다. 거짓말로 배우자의 거액을 장기간 갈취한 행위는 법리상 사기죄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오혁준 씨가 기어이 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비화시켜 노원구에 사시는 홀어머니의 동네 이웃들이 아들놈이 마누라 야간 수당 털어서 상간녀 스폰해준 사실을 싹 다 알게 만들고 싶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가드리죠. 조정실 아내는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젊은 변호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오혁준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거의 애원하듯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혁준 씨, 그냥 사인하십시오. 이 재판 절대 못 이깁니다. 법정까지 가면 아파트 지분은 고사하고 유책 배우자 위자료만 최고치로 얻어맞습니다. 그때 가면 어머님 노령 연금까지 압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혁준은 의자 위로 허물어지듯 기대어 앉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린 끔찍한 증거들을 넘어 한시은을 향했다. 한시은은 그저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평범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원망도 없었고 승리감에 도취된 기색도 없었다. 그저 황량하게 텅 빈 허무함 뿐이었다. 오혁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지난 8년 동안 새벽마다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사업이 망했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묵묵히 생활비를 이체해주던 그 한시은은 바로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거짓말들 속에서 이미 제 손으로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조정위원이 합의서 양식을 오혁준 앞으로 밀어주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남편 측은 합정동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 혼인 중 편취한 자금 1억 4,700만 원은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연 5%의 법정 이자를 가산한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오혁준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렸고 종이에 닿은 펜촉은 비뚤비뚤한 잉크 자국을 남겼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오른쪽 아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마지막 획은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종이를 찢을 듯 그어졌고 칸 밖으로 길게 삐져나갔다. 한시은은 그 흉하게 일그러진 서명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를 가져와 물 흐르듯 유려한 필체로 한시은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지난 8년간의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쉼표였다. 6개월 뒤 합정동 아파트는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에게 팔렸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한시은은 마지막 남은 여분 열쇠마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넘겨주었다. 집은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은행 대출 잔금과 잡다한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니 한시은의 통장에는 한 번에 3억 2천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꽂혔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상상했던 것만큼 뛸 듯이 기쁘지는 않았다. 그저 길고 깊은 숨을 한 번 토해냈을 뿐이다. 그녀는 1억 원을 들여 경기도 과천시에 15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했다. 비록 좁긴 했지만 창밖으로는 관악산의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남은 2억 2천만 원은 전액 3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었다. 연세대학교 부속 병원도 그만두었다. 마지막 출근 날 수간호사는 한시은의 손을 꼭 잡고 병원 살림꾼 하나가 빠져나간다며 아쉬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시은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별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천시의 한 동네 의원에서 상근직 간호사 일자리를 구했다. 더 이상 새벽 2시에 울려 퍼지는 응급 호출벨 소리도 없었고 밀리지도 않는 심폐소생술 카트를 억지로 끌어야 할 일도 없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칼같이 퇴근했다. 점심시간에는 의원 뒤뜰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는 여유도 부릴 수 있었다. 비록 한 달 월급은 40만 원 정도 줄었지만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허리를 끊어질 듯 괴롭히던 디스크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겨울마다 피가 맺히던 손가락 관절에 갈라진 상처 위로도 보송보송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혁준의 1억 4,700만 원 상환은 전혀 순조롭지 않았다. 그는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의 낡은 주공 아파트로 기어들어갔다. 민서연은 그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날로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 그 잘난 척하던 소셜미디어 계정마저 흔적도 없이 탈퇴해버렸다. 처음 석 달은 조정숙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노령연금을 깨서 아들놈의 할부금을 대신 막아주었다. 하지만 넉 달째 접어들자 노인네도 결국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못난 아들놈을 뒀다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혁준은 쿠팡 물류센터에 분류작업 알바를 하러 나갔지만 2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허리 근육통을 핑계로 때려치웠다. 7달째 되는 25일. 한시은은 과천 원룸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귤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우려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박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오혁준 씨의 이번 달 변제금이 연체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본인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자산이 전혀 없네요. 절차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개인 계좌 가압류 및 독촉장 발송을 진행할까요? 한시은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의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과거의 매월 25일은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이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출금 메시지를 보며 텅 비어버린 잔고를 확인하고 한밤중에 다음 달 식비를 어떻게 줄일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계산기를 두드렸었다. 하지만 지금 그 연체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은 바로 오혁준이 되어 있었다. 한시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타궈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말려주기시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모자가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이제 완벽하게 남의 일이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마지막 남은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년 뒤 가을, 주말 수당을 포기하고 쉰 어느 날 한시은은 광주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고향의 양동시장 건어물 가게는 시장 가장 깊숙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2시, 시장 안은 한산했다. 아버지는 매대 뒤에 놓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다란 가위로 묶음 다시마를 손질하고 계셨다. 발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고개를 들자 주름진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부녀는 매대 옆에 놓인 작은 간이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옆집 어묵가게 아주머니가 막 퍼다 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 2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내려앉아 있었다. 거친 손가락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쥐고 국물 위로 뜨거운 김을 후후 불던 아버지가 문득 침묵에 잠겼다. 시은아.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종이컵 안에 맑은 국물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애비가 그때 오서방 그놈 겉보기에 성실해 보인다고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었는데 이 못난 애비가 널 8년이나 생고생을 시켰구나. 한시은이 젓가락으로 집어들던 국물을 잔뜩 머금은 어묵 한 조각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시장 골목에는 마른 오징어와 다시마의 짭조름한 짠내가 배어 있었고 이 냄새는 그녀의 어린 시절 전체를 함께한 향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늘 깊은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년 서울에서 번듯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평생 일한 생선가게 권리금 8천만 원을 오혁준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던 분이었으니까. 한시은은 괜찮아요라거나 다 지난 일이에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나이트 근무, 뒤꿈치에 피물집이 잡히도록 뛰어다녔던 밤들, 한밤중에 심장을 옥죄어 오던 그 지독한 공포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어묵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 넘겼다. 아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어묵탕 국물 맛, 어릴 때 먹던 거랑 완전 똑같네. 아버지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대답했다. 그려 안 변했제, 하나도 안 변했어. 그날 밤, 한시연은 본가의 예전 자기 방에 누웠다. 고작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떠서 벗겨져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유행했던 1세대 아이돌 보이그룹의 브로마이드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종이 모서리는 이미 빛이 바래고 돌돌 말려 있었다. 덮고 있는 이불에서는 햇볕에 바짝 말린 포근한 냄새와 아버지가 항상 쓰시는 가로세탁 세제의 익숙한 향기가 섞여났다. 한시은은 1인용 싱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웠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온몸의 감각에 집중했다. 허리 아래쪽은 딱딱한 매트리스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었지만 신경을 짓누르던 그 둔탁한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복부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거칠던 각질이 벗겨지고 매끄러운 살결을 되찾았으며 독한 소독약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거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인간도 없었다. 그녀의 신용카드를 훔쳐가는 인간도 없었다. 내일은 16시간짜리 나이트 근무를 버텨내야 할 일도 없었다. 창밖으로 멀리 국도를 달리는 화물차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고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시은은 햇볕 냄새가 포근하게 밴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지난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휴대전화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 스스로 눈이 떠질 때까지 단잠을 잘 수 있을 거라는 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